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네.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치만.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있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 훔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짭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맞아.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든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짬짜면.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왜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이만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 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 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무죄를.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공개되어지는 소셜미디어는 때로 경쟁적 소비를 하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곤 합니다. 호화로운 쇼핑몰에 멋진 스포츠화에 그리고 비싼 휴대폰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준거가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시장이 글로벌해지면서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는 부작용 같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가속화시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뜨는 광고들이 우리를 좀 더 가두는 거죠. 내가 클릭한 걸 기반으로 나의 기호나 혹은 열망을 좀 더 부추기거나 강화시키는 형태의 광고들이 보여지면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혹은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 평균은 어떻게 인식되는 것일까요? 책에 나오는 실험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평균 실력의 운전자, 평균 이상의 운전자, 우수한 운전자로 평가하게 했을 때 무려 80% 정도의 운전자들이 본인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게 그 산수적으로 50%인데 그러면 50%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무려 80% 정도가 내가 평균보다 높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죠. 자, 평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나는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지요.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스인 박사는 의사이자 통계학자로 전 세계 200개국 넘는 국가의 유엔 통계로 세상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수십 년간 국가별로 GDP,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해 본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세요. 한국이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최빈국에서 지표상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런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신의 삶도 나아졌어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객관적인 삶의 지표는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서적인 부분, 나의 귀속감,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균에 대한 나의 어떤 위치에 대한 나의 자각, 내 경험치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경험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생각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엄연한 본성이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항상 우리는 같아지려고 하지만 또 달라지고 싶거든요. 속하고 싶지만 그런데 또 낫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나는 걔랑 다르면 화가 나는데 같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화가 나고 취급을 같이 받아도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 모형이 본질적으로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 지적했다. 나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나 이웃보다 더 좋은 차 또는
뒤처지지 않는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모형이라는 뜻이다. 이건 좀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각자 본인의 삶의 스테이지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그리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인 관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경험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의 격차가 커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낭패감과 절망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50대, 60대는 드디어 이제 건강 나오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사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40대 이하에는 어떤 건강, 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50, 60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은 따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음은 좀 따로 봤어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역할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딸로서, 그다음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각자 나이별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당연히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회적 형태의 텐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성현석 씨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 후쯤에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또 저는 그냥 좀 닥친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뭐 출산이 다들 그렇더라고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나는 꽤 불편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든 앞날이 펼쳐지는 걸까 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고 있어요. 김홍현 씨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으로서 과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패턴 보는 게 직업이니까 재밌는 게 모든 고민 글이요 출발할 때 제가 몇 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 그래서 맞아. 예, 응당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내지는 내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지에 내가 그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나의 걱정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이게 바로 시간, 돈, 나이를 늘 얘기해요. 시간, 돈, 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돈 나누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게 늘 자기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본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가능하니까 출발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뭐 33살 여자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이 3.3에 오랜 수업 생활 끝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경력 6개월인데 한 달에 뭐 2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건가요?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옵니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나이라든지 뭐 경력의 기간이라든지 수입에 과다라는 건 지표이긴 한데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제거하고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강박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23살 생산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 24살 전문대 남자 냉정하게 스펙 평가요. 그래서 본인의 숫자를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펙은 나이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원래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 기계장치의 명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조직이 있어요. 훌륭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이 조인할 분들을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하세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는 10개 있는데 1000분이 오시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분을 원해요. 이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가 않고 좋은 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어학연 수요, 공모전이요, 봉사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대 경쟁을 하는 비교평가의 시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50대에 뭐 몇 억을 모았으면 정상인가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안전판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가 나를 놓치지 않고 돌봐준다면 이런 다급함이 없죠. 근데 알아서 해. 노년의 어려움은 네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금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조급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금전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니 그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스텝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쭤보는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얼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내 기준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고 그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금전이라면 누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간 애랑 비교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수평 비교를 한 명만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집을 샀고요. 영희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철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슈퍼셋으로서의 나의 자아를 형성해 놓고 그거에 모자란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자괴감에 들게 빠지는 악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 평균으로 나와요. 평균.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평타라고 부릅니다. 평균 타율이라는 건데 흥미로운 건 이 평타라는 게 실제로 에버리지, 평균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이 29살 남자, 수도권 4년제, 연봉 3,800,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쭤보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 밑에. 근데 그 댓글의 기준이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시네 이런 거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미디어에 보여지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소득이나 정말 핫한 직업들의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뭐가 나와 이런 거 나와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식으로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피자가 국룰인가요? 이런 거 올라오고요. 끝도 없어요.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둘이 합쳐 연봉 1억인데 6세 아들 영유 보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네, 42살 미혼 여성 연봉 7천에 저축액이 5억인데 24평 오피스텔 살까요? 13평 아파트 살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때로는 의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훌륭한 게 나오니까 집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기옥처럼 우주의 길을 다 모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팁들 있잖아요. 결혼정보 QA부터 그다음에 뭐 출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이 낳을 때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 엑셀로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들 처음에 낳게 되면 하는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머스트로 사야 되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정말 몇백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 공배수보다 더 큰 슈퍼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나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나름의 룰이 있지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핫한 국룰은 축의금 같은 거. 맞아. 여러분 축의금 국룰 보여드릴까요? 절치는 10만 원 더하기 알파하고요. 종종 연락하고 여럿 모일 때는 만나게 된 친구는 5만 원. 연 끊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 온 친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비참석이고요. 전체 회식 때 한 번 대화해본 다른 부서 박대리는 3만 원도 비참석. 바로 옆 부서의 김 과장이 5만 원. 직장 내 베푸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안온감이 들죠. 이유가 내가 사회적 규칙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런 규칙을 넘어서 좀 더 한다면 괜히 기쁠 수도 있고 나름의 안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룰이 왜 우리는 자꾸 정하고 있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국리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난 그냥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실수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중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했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간만 해. 네, 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정 맞는 것이고 떨어지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 평타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적인 거는 이제는 AI가 학습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균을 하는 순간부터 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을 추종하는 일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특이합니다. 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얘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룰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함, 유일함 이런 부분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